10년 후에 이거 제2의 강남이 된다라는 책에 대해서 저자 직감으로 또 오늘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선 뭐 제2의 강남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2의 베이브 루스, 제2의 마이클 조던은 없다. 그만큼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강남만큼의 어떤 향후 개발 혹은 가격 상승폭 그런 전철을 밟아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책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구 감소의 빠른 그 속도, 그리고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방 소멸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도 이 부동산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21년도니까 뭐 2030년 내외 정도면은 이제 실질적인 인구의 감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도쿄 지역은 굉장히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너무나 가격이 정말 시골 같은 지역은 완전히 마을이 사라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구의 이동적인 측면을 봤을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는 결국은 경제중심 도시인 이제 서울, 그다음에 서울 인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그러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잘 투자를 하시면 된다. 자, 첫 번째, 금리는 답을 알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종부세 때문에 뭐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뭐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졌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버블,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건 맞지만 뭐 그냥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예전처럼 회귀시키거나 다운시킨다거나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너무 높이 상승하는 어떤 버블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절히 제어하는 거지, 만약에 예전처럼 가격이 떨어뜨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하는 것들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보통 0.25%포인트를 올리잖아요.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0.5%라 그러면은 0.75%로 가는 거겠죠. 이걸 갑자기 2%로 가거나 3%로 가거나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일본이 디플레이션 맞았을 때 그런 형태로 했다가 정말 30년 나락으로 빠졌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아봤고,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뿌렸죠. 네, 그냥 뭐 사방팔방 뿌려가지고 회복을 금방 했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긴축 재정을 했단 말이에요. 더 아끼자 했다가 점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2015년에 태세 전환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뿌려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 흡수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시장이 반응이 어떤 시장이 적응이 됐을 때, 네, 금리 인상에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되겠고, 또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우리가 구드 개입을 하겠죠. 우리 올린다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제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대비는 하되 그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굉장히 위험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급 과잉론의 실체에 대해서. 자, 최근에 뭐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은 끊임없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의 공급 물량은 과잉이 될 수 없다. 예. 과연 공급 과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화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기준하게 되면은 1년에 한 5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 딱 5만 채 정도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측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각자 어떤 시행사의 입장도 틀리잖아요. 공사하기는 보통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수요가 되게 많았는데 내가 지을 때 되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나처럼 생각하는 공급자가 많아갖고 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수요 초과에서 공급 초과로 바뀌게 되죠. 그럼 공급 초과가 되면 가격이 다운되면서 미분양이 생기고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 초과가 수요 초과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급 초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공급 초과가 되면 그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공급 초과가 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공급 초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일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다시 모자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이제 없어요. 수급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 네. 집값을 잡을 뻔했던 뉴스테이. 네. 결국 뉴스테이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분양 아니라 임대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 생겨나게 됐는데 뭐 하나서부터 포스코라든가 KT라든가 여러 업체가 실제로 진행을 했죠. 개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네, 관리도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개인보다 오히려 그런 기업형 임대주택을 더 선호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 기업형 임대가 점점 더 커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임대차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그럼 임대차 가격이 안정되게 되면 사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매매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스테이 같은 사업이나 아니면 똑같은 개념으로 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거 늘려줘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결국은 이제 매매도 안정화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안타깝게도 기업형 임대주택도 사실 안 하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가 돼버렸고 이러면서 오히려 가격이 지금 더 급등락하면서 안정화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대출 규제와 이제 부동산 가격의 등락, 혹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출 규제는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수요자들을 줄이는 효과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부작용 같은 게 좀 같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했죠. 근데 강력하게 한 거에 대한 그 시장 상황은 전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뭐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코로나라는 어떤 뭐 이런 변수로 인해서 그래서 정부는 유동자금을 막 뿌려댔는데 그게 생활자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기성, 소위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투기성 자금으로 유입이 될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안 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이런 방식 자체는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점은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는 막아냈는데 더불어 실수요자까지 같이 막혀버린 거죠. 요즘 들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은 뭐 안 건드릴 거고 실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지금 뭐 10%포인트를 더 우대를 해주고 있는 대출 현황입니다만 워낙에 이 기존에 있는 대출 규제에서 확 줄여놓고 10% 올려줘봤자 이분들도 줄어든 거고 또 가격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대출 비율을 해준다고 해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못 사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실수요자들한테는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풀어주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저금이다. 네네네. 저금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뜻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발생으로 네. 이 부동산 시장에 그 끼치는 영향과 네네네. 그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저금이다라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묻어놓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쉽게 멋있다. 표현하면 묻어놓는 거고, 이제 뭐 우리가 용어로 표현하자면 에셋 파킹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자들은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제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으로 들고 있긴 싫고 뭔가 실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저금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불패의 역사. 저는 과거에 그 강남 칠봉이라는 영화가 예. 있었잖아요. 네네. 강남 개발하는 김래원 씨가 주인공을 했었고.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쪽이 중심부였죠. 도심권이 중심부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도심이 팽창되는 거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커지기 마련이고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로 와갖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게 되죠. 그러면 집이 너무나 많이 모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자체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규모의 어떤 미개발지였던 강남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쪽 일대가 뭐 80년대나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냥 완전 화학 얼판이었고 배바지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 네. 양재동, 맞아요. 역삼동, 대치동 뽕밭이고 이런 쪽 배바지고. 그렇죠. 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을 초기만 하더라도 관심들이 없었죠. 네,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고 뭐 그냥 다 미분양나고 했었는데 이쪽을 전략적으로 어쨌든 키워야 되고 인구 분산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학군 같은 것들 유명 학교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준 걸로도 잘 안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강북에 남아있게 되면 어떤 페널티도 줬어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강남이 뭐 지금의 모습을 서서히 갖추게 된 거죠. 강남이라는 도시가 새롭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읽을 수 있는 지역을 제2의 강남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면은 제2의 강남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이 탄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뭐 앞으로도 유망하니까 눈여겨볼 지역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남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직주 근접성이겠죠. 직장이 이제 많아야 한다. 우리 저쪽 위쪽에 그 경희궁사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도 처음에는 미분양이었습니다. 네, 8억 내외, 뭐 7억 몇천 정도 분양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뭐 엄청 싸죠. 지금 16, 17억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저 금액이 되겠냐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도심권에 희소한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강남 다음으로 그 회사가 많은 곳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 두 번째는 강남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 분들이 어떤 강남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합니다. 네, 프라이드 강하고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강남 아닌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게 참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거기서 있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보면. 네. 강남 아닌데 강남이 어떻게 아닌데도 살아?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분도 있고 심지어 그분들의 인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 사람들은 강남 외에는 사질 않아요. 강남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강남에 집이 있는데 강남 한 채 더 사겠죠. 예를 들면 다른 동네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샀는데 돈이 이제 한 5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기 싫다 그랬죠. 현금을 투자는 해야 되는데 강남은 못 살 돈이에요. 그럼 이제 비강남권 중에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냐면은 적어도 강남에 근접한 곳이나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위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강남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판교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강남이 가까워야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를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 없는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올라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약하죠. 강남의 부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 예. 그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호감도를 그렇죠. 표시하는데 네. 강남 좀 먼 곳에 네. 먼 곳에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안 네. 듣는다는 네. 얘기잖아요. 사실 제 얘기 들으러 왔는데 안 듣습니다.
이 책에서 사례로 소개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네. 강남권의 근처에 흑석동이라는 아크로 리버 네네네.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강남권에서 오신 분들은 그 아크로 리버 네, 15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여기 왜 이렇게 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흑석동이나 여타의 지역 사람들이 아크로 리버파크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접근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과 강남에 사신 분들의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거죠. 네.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15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흑석동 최고가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됐었는데 강남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싸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한 두세 정도 가지게 되면 반포인데 30억이거든요. 한 차 타고 5분 왔더니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분들의 눈에는 되게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이제 소위 표현하게 되면 이제 건드려주는 동네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인식이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개념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강남 사람들의 인식이 이 강남을 형성하고 그냥 불패신화를 이어가는데 큰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